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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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다시 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다정한 쿠마주의자. 쿠마주의자? 뭐지? 다정한 허무주의자. 다정한 허무주의자 쿠마입니다. 네, 오늘 쿠마님이 개인 사정으로 녹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서 저희 셋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색다른 재미 기대해주세요. 뭐라고요? 아니 이런 셋의 조합은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죠. 네. 안느가 없이 셋이 한 적은 몇 번 있는데 있어도 안느가 있고 셋이 한 적은 네.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압도돼요. 벌써. 아 진짜요? 안느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 넷에서 균형이 좀 깨진 느낌. 두 분의 티키타카에 뭔가 제가 집어 삼켜질 것 같은 느낌? 아, 원래 약간 쿠마님의 존재에서 좀 위안을 많이 받으셨었나 봐요. 그쵸. 아무래도 다정한. 그러니까 네. 그 최근에 안느님 아파서 못 왔을 때 똘기가 그렇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뭐래. 자, 후원 먼저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바다편에 두 분이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소시민님께서 500원, 그리고 라퓨타 0106님께서 무려 25,000원 후원을 이거 해주셨습니다. 역대급 후원 아닙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정말 큰 금액을 해주셔가지고 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쿨하신 게 댓글이 없어. 그러니까 후원만 하시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코난도일 0415님의 댓글을 읽고 싶은데요. 반려동물 편에 댓글을 정말 많이들 길게 달아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코난도일님의 댓글이 정말 긴데 저는 읽으면서 진짜 이 필력이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읽었는데 마지막에 역시 교사시라고 50대 중반의 교사시라고 하셔서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던 댓글이고 내용 자체도 저는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강아지들 고양이들을 중성화시키고 입양하고 이게 최선은 아닐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서 공감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의 오오라 커피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약간 전반적인 에피소드가 이 반려동물이 생명이라는 걸 좀 간과하고 진행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녹음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긴 해요. 이게 맞아요. 사실 인간 중심으로 흘러간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건 다루듯.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한다 진짜. 아니, 게스트도 근데 일부러 있었는데. 감정적인 걸 빼고 진행했어요. 뭐 그렇기도 한데 대부분의 그 토론들이 인간 위주의 시선에서 본 반려동물의 모습이긴 했죠.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았지만 이렇게 다 해보진 못했던 좀 아쉬웠던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댓글 또 감사드리고 저희도 다음에 또 이런 생명 관련 에피소드 진행할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다의 에피소드에 다정한 지일파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볼 텐데요. 뭐 다 읽을 순 없는데 필력이 아주 마지막이 좀 마지막 때문에 앞의 내용을 까먹었어요. 마지막 내용이 뭐죠? 여심사냥꾼 김범례님의 덧체 남자인 저도 빠져버릴 지경이지만 이번에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네요. 하하. 근데 이 댓글이 여심사냥꾼은 그냥 하신 말인 것 같고 앞에선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린 거를 이제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퍼센테이지와 퍼미를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쳐주시고 갑자기 뒤에서 여심사냥꾼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웃으면서 읽었던 너무 웃겼어요.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약간 원론, 개론 뭐 이런 건데요. 최근 아니고 몇 달 전에 제가 컴퓨터학 개론 이라는 발제를 했어요. 절정의 인기를 누렸었죠. 절정의 인기 누렸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래서 비슷한 걸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보험학 개론입니다. 범래님이 보험을 잘 아시나요? 보험 팔러 온 거 아니야?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학 개론을 제가 발제했던 이유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컴퓨터 학도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그럼 비슷한 논지로 내가 지금 보험학 개론을 한다고 하면 너가 보험학도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궁금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험학도는 아닌데 준비한 이유는
이제 제가 저번 발제 때 통계에 덧. 통계의 덫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통계가 뭐 유일한 수단이라 그랬었어요. 예측을 하는 유일한 수단. 그렇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통계가 사실 정말 많은 직업에 쓰여요. 많은 산업과 많은 사업과 많은 직군에 쓰이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나 뭐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우선 통계를 공부해라 라고 저는 실제로도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이용한 사업에 대해서 혹은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자계, 화공계, 물리학계, 공학계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예. 너무 그냥 수학으로 덮여 있는 학문들이고, 그걸로 만들어내는 제품들도 당연히 수학이나 통계에 약간 파묻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하면서 통계랑 가장 잘 어울리는 사업 혹은 산업을 찾은 게 보험이었습니다. 아. 저도 사실 김범리가 갑자기 보험을 한다길래 네. 아니 뭐 제가 보험을 배웠을 것 같지는 않고 지난번에 했던 통계 덫이랑 약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아, 그쵸. 사실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약간 보험을 팔려왔다기보다는 잘 알고 가입하시라 이런 느낌일 것 그쵸. 같아요. 아, 근데 덫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론. 오케이. 네, 컴퓨터 개론 때처럼 보험학 개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시의적절한 게, 제가 얼마 전에 모 앱에 그 모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상담 중에 있거든요. 뭔데요? 토스라는 앱에 포토스가 보험도 팔아요? 새로 시작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계한 보험을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서비스인 것 중개겠지, 같은데, 뭐. 그래서 계속 지금 연락 중에 있는데, 이제 그분은 급하신 거죠. 이제 아, 실적을 내셔야 되니까. 곧 마감 주간이다. 제가 그랬어요. 수요일까지만 기다려달라. 오늘 방송 듣고 가입하겠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듣고 더 현명해진 눈으로 보험을 한번 보리라. 아쉽게도 보험의 덫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야, 나도 근데 저도 보험 가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험에 대해서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를 굳이 고른 이유는 통계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회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보험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위험을 인수를 해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회사잖아요. 네. 우리 정말 친한 친구끼리도 보증 서지 말아라.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친구 뒤에 타지 말아라. 막 네. 이런 위험을 회피하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교육을 받는데, 이 보험회사는 무슨 깡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위험을 인수해서 돈을 보장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보험이라는 업을 바라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과연 수익 구조가 누구에게 유리할까? 당연히 보험 회사에 유리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근데 보험이 정말 다양한 보험이 있어요. 뭐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사망보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건데, 예. 다리 보험. 유라. 걸스데이 유라. 그 다리 맞죠? 네, 맞아요. 네. 뭐 교량도 보험이 있긴 한데, 있긴 하겠지. 그리고 뭐 이제 손 모델 하시는 손모델들. 분들의 손보험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위험이 있는 재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것에는 대부분 보험이 있어요. 그럼 더 신기하지 않나요? 걔는 진짜 무슨 깡으로 그런 보험을 뭐 상품을 만들어서 위험을 인수를 해서 보장을 해줄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할 텐데, 또 이제 제가 좀 발제를 항상 준비할 때는 그 발제문에 약간 메시지를 넣는 편이잖아요. 오늘의 메시지는 세상에 저렴한 보험은 없다. 가 메시지입니다. 보험을 사지 마라. 와, 심오하다. 아니요. 보험은 필요합니다. 네. 보험 너무 반드시 이해했어. 필요한데, 저렴한 거. 저렴한 보험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그 위험이라는 게 닥치지 않으면 사실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장 적다가 좀 작고 뭔가 이렇게 저렴한 거, 뭐 남들이 들으라고 하니까 들긴 하는데 너무 비싼 건 좀 아까운 것 같고요. 그런 건데, 세상에 저렴한 보험이란 없다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차이가 뭔지.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불확실성은 uncertainty라고 하고요. 한번 발음해주세요. 해줘요. 진짜 해요? 네. 왜 이렇게 멍석깔만 못해. 다음에 할게, 다음에. 그래요. 이따 갑자기 하고 편집으로 알겠어, 붙여줘요. 알겠어. 네. 그리고 그 리스크는 뭐 따로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리스크라고 쓰는데, 두 가지가 좀 다르고 그 두 가지를 이해해야 보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해요. 살면서 뭔가 결정을 하죠. 초이스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른 상태들의 확률을 추산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그럼 버스가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근데 어디 시골길에서 그냥 서 있어. 표지판도 없는데. 그러면 버스가 진짜 어쩌면 올 수도 있지. 경로 안에 있으면. 네. 근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 이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를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약간 조건이 통제된 정보라던가 네. 충분치 않은 정보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주식 투자, 혹은 그치. 펀드 뭐 이런 게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통계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불확실성이란 말을 쓰는 건가요?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뒤에 리스크를 좀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건 의사결정의 결과에 따른 확률을 추산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차이는 뭔가 결정을 하고 상태가 바뀐 건 같은데 그 상태의 확률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확률을 알 수 있으면 리스크라고 하고요. 확률을 모르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버스 예시에서는 이 버스가 안 올 확률이 30%다라고 했을 때 그 30%가 리스크예요? 그쵸. 안 올 확률이 30%면 리스크는 30%인 거죠. 아. 그렇게 추산을 할 수 있으면 리스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라는 단어는 워낙 다양한 학문에서 혹은 워낙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해서 그 산업군마다 좀 정의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럼 리스크는 뭐가 있냐? 대출도 똑같이 뭔가 불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몇 %의 이자로 나에게 부과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럼 그 이자가 리스크예요? 이자가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하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흔히 이제 리스크라고 얘기하면 그런 뭐 파생, 옵션과 같은 뭐 기초 자산의 확률 모델이라고 하는 뭐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또 리스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험에선 이걸 두 가지를 더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페릴과 하자드입니다. 하자드는 좀 들어보셨죠? 네. 뭐 이렇게 이제 과학 시간에 이렇게 물병 같은데 하자드라고 써있거나 데인저라고 써있거나 네. 그런 거 그런 것도 전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페릴은 저도 보험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페릴은 손실을 야기시키는 원인이에요. 화재, 충돌, 아니면 사고 이런 원인. 하자드는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 규모가 커지는 원인.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사고가 빵 하고 났다 그래서 하자드를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게 박았는지 측면으로 박았는지 어떻게 박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페릴이라는 건 그 자동차 사고 자체예요. 어쨌든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잖아요. 근데 물리적 하자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수석부터 뒷자리까지 막 다 구겨졌다 라고 하면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하자드가 결과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좀 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이게 꼭 물리적인 하자드뿐만 아니라 도덕적 하자드, 법률적 하자드 이런 것도 있어요. 모럴 하자드 그거 말하는 그쵸. 건가? 모럴 해저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법률적 해저드도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벌금이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을 때 법률적 하자드가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벌금이 항상 10만 원 정도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범죄 같은 거겠죠. 근데 이게 까딱 잘못했다가는 1,000만 원짜리 벌금이 나올 수 있어. 그럼 이게 사실 뭐 물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손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자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깐.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하자드가 높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가능할 때? 뭐 하자드가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높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예상되는 벌금의 규모가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딱 봐도 높은 금액일 때 근데 거기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때는 하자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도 이게 궁금한 거야. 하자드가 절대값인지 아니면은 변화량인지. 이거는 근데 그렇게 뭔가 딱 집어서 이건 절대치다 상대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얼마나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1억을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변동이 작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기준을 낮게 보고 1억을 바라보면 커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리스크는 되게 많아요. 사실 보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순수 리스크, 투기 리스크, 근본 리스크, 특정 리스크, 동적 리스크, 정적 리스크, 온갖 리스크를 붙여서 우리들의 이런 손실 혹은 위험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우리가 리스크라는 단어는 사실 현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총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4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는데 리스크 회피, 리스크 보유, 리스크 통제, 리스크 전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리스크 회피는 뭐냐면요. 자동차를 타면 리스크가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뭐 하루 평균 사고율이 뭐 한 20%다. 그럼 내가 자동차에 올라타는 순간 20%의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거. 1번 리스크 회피는 자동차를 아예 타지 않는 겁니다. 오, 극단적이네.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건물엔 불이 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수도 있고 리스크를 모두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째 리스크를 보유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리스크의 2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라고 하면 20%의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상태예요. 다 보유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리스크 통제인데요. 리스크라는 건 확률이에요.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20%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20%의 리스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리스크 통제는 이 확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안전한 자동차를 선별하거나 법규를 준수해서 신호를 지키거나 낮은 속도로 달린다거나 이렇게 리스크를 통제해서 리스크의 확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리스크 전가인데요.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아. 나의 리스크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그 리스크가 발생을 하든 안 하든 손해가 없어요. 그거 이제 리스크 전가라고 하고 이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리스크 보유랑 전가랑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통제. 그 세 개는 동시에 다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다 할 수 있고 대부분 우리가 행동하면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험 업계에서는 이걸 이제 나눠서 보는 거죠. 자, 그럼 보험 회사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 그 원리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이제 미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회사가 이제 떠안습니다. 안느, 똘기, 너 뭐 어떤 위험이 있니? 뭐 병원 가야 되니? 아니면 자동차 타고 다니니? 아니면 집에 불이 날 것 같니? 이런 모든 리스크를 회사가 떠안아요. 그 대가로 뭘 요구하죠? 보험료.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이 보험료를 보험업계에서는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 이 실제로 뭔가 프리미엄에서 플러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티켓 같은 거예요. 돈을 주면은 내가 네 위험을 다 인수해 줄게. 약간 그래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리스크는 확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확률을 알면 우리가 어떤 행동에서 어떻게 결과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확률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면 더 정교하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모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보험회사는 심지어 매우 안정적인 수익도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고가 난다. 자동차 사고가 난다.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죠. 엄청난 손해고 엄청난 약간 인생의 트라우마 같은 일이지만 보험업계나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항상 꾸준히 몇 %의 사람은 자동차 사고를 경험하고 있어요. 감정을 빼고 보면 일상적인 일이란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만 잘 알고 있고 잘 뽑아낼 수 있으면 보험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약간 은행이 돈을 버는 원리랑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쵸. 근데 은행이 이제 위험을 인수하진 않으니까. 예. 그래서 보험회사는 반드시 뛰어난 통계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험회사의 물론 마케팅도 중요하고 고객 유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통계 역량이 뛰어난 게 굉장히 보험회사한테는 중요한데 그게 핵심이네요. 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보험 상품 가입자가 100명이에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1천만 원 한도 즉시 보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해당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1년에 10%다. 그러면은 10명 정도가 사건이 발생하겠죠. 100명 중에. 그러면 지출되는 보장 금액은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린 1년 동안 그 100명의 사람한테 1억보다만 더 받으면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단순 계산으로 하면 1인당 연 100만 원의 보험료만 징수를 하면
제로섬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추가 수익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거보다만 조금 더 받기 시작하면 보험회사는 수익이 납니다. 그 개개인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고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사건이겠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통계의 확률 중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회사는 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는 확률적으로 추산 가능한 위험만 인수합니다. 그게 잠깐 지금 내가 그 통계치를 갖고 있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본인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어렵겠죠. 회사에서 하는 것만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보험회사가 웬만한 리스크를 다 가져가는 것 같지만 뭔가 수학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북한과의 전쟁. 이걸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확률 포함해서 네. 발생할 손실은 얼마일지 추산할 수가 없잖아요. 뭐 비슷하게 지진, 대한민국의 뭐 7점 몇 이상의 지진 이런 것도 사실 역사적으로도 사실 별로 자료가 없고 샘플이 그렇죠. 적기 샘플도 때문에. 적고 예, 그리고 뭐 혹은 아주 소수한테만 발생하는 희귀병 이런 것도 인수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얼마나 피해가 발생할지 추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으로 추산 가능한 위험만 인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일본이나 뭐 그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지역에는 지진보험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음.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이제 수학적 원리가 있는데 그 통계에 덧해서 얘기했던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대수의 법칙. 네. 네,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라는 법칙인데 그때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는 어떤 수가 나올지 알기 어렵지만 네. 주사위를 한 3,000개 정도 굴리면 적당히 어느 수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나온다는 걸 알고 싶다. 그래서 그만큼 주사위를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확률이 수렴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똑같은 논리로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한 보험 지급액과 빈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험회사는 사망률과 생명표라는 걸 작성해서 관리를 합니다. 생명표? 신기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무슨 제가 느끼기에 약간 종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사망률도 적혀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퍼센트로 이렇게 죽더라. 마치 RPG 게임에 그쵸. 코딩 돼 있는 것처럼. 뭐 교통사고로 인간은 몇 퍼센트로 이렇게 죽고 화재로 몇 퍼센트로 이렇게 죽고 생명표는 또 뭐냐면 어떤 인구가 어떻게 사망하는지를 이렇게 나이대별로 직업대별로 성별로 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인에 대해서? 네, 사인에 대해서. 사인이나 뭐 사건일 수도 있겠죠. 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되게 뭔가 약간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허무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개개인은 정말 열심히 살고 뭔가 특별한 나를 생각하며 살지만 그 생명표나 사망률을 보면 그냥 한낱 인간인 거야. 그냥 퍼센테이지 안에 갇혀 있어. 벗어날 수 없어.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딱 정리해버리는. 네, 우린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데 우리 그 안에 없는데? 라고 얘기하기에는 보험회사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죠. 추산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뭐 그런 의미 부여가 잘 안 되는 게 이거 그냥 통계청에서 파는 왜 우리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뭐 작년 그쵸. 뭐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냥? 그렇긴 한데 전 약간 거기에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돈을 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럼 제가 보험을 못 시작할 이유가 뭐예요? 못 시작할 이유? 그러니까 지금 뭐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 가면은 타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뭐 그런 거 쭉 정리되어 있는 표가 매년 공개가 되는데 나라고 보험회사를 못 차릴 게 뭐가 있느냐? 네. 돈이 없잖아요. 자본금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이렇게 보험을 파는 사람이 어딨어. 똘기님 12%의 확률로 자동차 사고로 죽으실 거예요. 네. 보험 드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마케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뒤에 숨겨두고 좀 더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접근을 해야겠죠. 예. 근데 약간 똘개님의 질문은 그런 데이터 접근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특별한 게 아니지 그건 않냐. 뭐예요? 사망률이면 생명표면 이거는 그분들은 뭐 그거는 기업만 가지고 그 기업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사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사서 가공해서 뭐 파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까지 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가져가겠죠.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이 생명률이나 뭐 생명표나 사망률 이런 게 회사마다 다 다르고 얼마나 정교한지가 그 회사의 약간 그거겠지. 네, 그거예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퉁쳐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 킬링 포인트? 킬포? 경쟁력. 오. 그렇죠.
이런 게 있고 이제 또 다음 그게 이제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 그래서 보험회사는 수익한 돈, 그러니까 받은 돈이죠. 네. 보험료로 받은 돈과 지급한 돈의 총량이 비슷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비슷하다고요? 네,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럼 돈을 많이 못 벌겠네요? 좀 더 들어봐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사실 지위가 있잖아요. 사실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건 사실 필수 보험이잖아요. 사대 보험 이런 거. 그렇죠. 4대 보험도 그렇고 그런 거는 사실 물론 4대 보험은 민간이 하진 않지만 그쵸. 민간 보험사가 사실 맘먹고 뽑아먹기 시작하면 자동차 보험 이런 건 답이 없어요. 뭐 없이 우리가 무조건 내야 되니까. 운전을 보험 없이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경쟁사들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잖아요. 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 그쵸. 근데 뭐 사실 담합하고자 하면 금방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 보험업계에는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벌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100만 원 연간 100만 원 이상씩만 벌면은 돈을 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벌 수 있는데 그거를 100만 원이 아니라 막 1000만 원 못 받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걷어들인 돈으로 자산 운용을 해요. 투자를 하고. 네, 굴립니다. 국민연금처럼. 마치 우리나라 음. 국민연금처럼.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보험이 지급되는 빈도도 확률적으로 다 추산할 수 있어요. 진짜 은행 얘기랑 똑같네. 지급 준비율 같은 느낌이 그쵸, 그거 그쵸, 빼고 그쵸. 돈 굴리는 거랑 똑같네. 왜냐하면 은행은 약간 그래도 사건이라는 뭔가 액시던트는 이런 거 없는데 보험은 액시던트가 포함되잖아요.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 확률 안에 퍼센테이지 안에 우린 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그치. 때문에 자산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지 상등의 원칙이고 마지막이 이득 금지의 원칙 혹은 실존 보상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험 수령자한테 있는 원칙인데 보험 사고 시에 수령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손해액보다 클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나왔어. 뭐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거기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미 교육이 돼 있는 거예요. 왜지?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해주거든. 한도가 이 정도고요. 수리비만큼 보장받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더 식으로. 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보험 상품이 있을 순 있죠. 근데 존재도 못한다고? 네, 존재도 못한다고. I got it. 암묵적인 룰인 거죠? 아니요,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뭐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약관? 왠지 약관 법령일 아니더라. 것 같지 않아? 국가에서 정한? 아마 보험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산에 1천만 원 손해를 입었으면 최대 1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회사가 굴러가는 기본적인 원리인데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보험회사가 굉장히 치밀하고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는지, 사고는 어떤 퍼센테이지로 어느 빈도로 얼마나 큰 손해액으로 일어나는지를 다 계산하고 있고 이 정도는 남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자산 운용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 얘기를 이제 안느님이 해주셨지만 은행이랑은 좀 다르죠.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근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중년 남성이 있다고 해봐요. 이 사람의 자동차 사고 확률과 안느가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날 확률 판이하게 다르겠죠. 안느가 운전을 하나요? 생각해보니까. 면허 있고요. 연습 중입니다. 네. 판이하게 다르겠죠. 그거를 같은 자동차 사고 확률, 뭐 20%라고 아까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20% 확률로 사고가 나더라라고 한다고 해서 똑같이 20%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개인에 대한 뭔가 다름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노력 4가지 중 첫 번째는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언더라이팅? 언더라이팅은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은 상황에서 개개인의 리스크를 따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성별별로 다르게 받는 보험료? 그 이상. 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인간마다, 진짜 개개인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뭘 엄청 쓰죠? 이름, 나이, 병원 간 적 있으세요? 큰 병으로 수술한 적 그런 있으세요? 거. 가족력이면. 가족력, 뭐 위장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자동차도 몇 년 탔는지. 네, 자동차 몇 년 탔어요? 만 26세 이후로 몇 년 타셨어요? 자차 있으세요? 자차 몇 번째세요? 막 엄청 물어보잖아요. 그게 언더라이팅입니다. 그게 왜 라이팅? 언더라이팅, 쓰다. 라이팅. 라이팅, 죄송합니다. 네네. 네,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요.
보험회사가 계약 상대방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서 위험도를 분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면 인수하는 과정이에요. 저 이 과정을 겪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보험회사 마케터 혹은 뭐 이렇게 중개사나 아니면 설계사분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은 여러분을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 회사가 얘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맞는 사람만 데려와야 되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 아이의 리스크를 추산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서류를 쓰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험 가입자를 선별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모두 확인합니다. 네. 사실 좀 잔인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해야죠.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해야죠. 이것도 굉장히 보험회사한테 중요한 역량이에요. 가려받는 거.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소방관이 손해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운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래서. 그러겠다. 그분들은 뭐 국가에서 안 들어주나요? 뭔가 있겠죠. 있겠지. 근데 이제 민간보험을 들기 어렵다는 거죠. 어렵겠죠. 그렇겠네. 언더라이팅 하는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큰 사람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더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퍼센테이지로 이런 보장 금액으로 이런 빈도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의 리스크가 너무 크고 자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인수할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병원비 관련된 사보험을 더 들기가 어렵고 오히려 20대의 건강한 사람은 보험 들기가 더 쉽고. 근데 약간 다들 뭔가 알고 있지 않나요? 왜냐면 하루라도 어릴 때 들어라. 그쵸. 이런 말 하니까. 이게 이제 언더라이팅을 통과하기 위한 이제 어른들의 지혜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도둑놈들 아닌가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역선택을 한다는 게 아니고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설명으로 보면 리스크가 높은 사람, 리스크가 낮은 사람 어느 정도는 걸러내지만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걸러내지만 한데 모아서 위험을 계산을 해요. 추산을 하고 보험료를 책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 같이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징수를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리스크가 낮은 사람은 불리하잖아요. 우리가 평균 보험료를 책정을 해서 이 정도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보험료를 걷자라고 결정을 해서 땅땅 때려서 보험료를 걷고 있어. 매달 얼마씩 걷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 내 리스크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것 같아.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나는 차를 한 달에 한 2번밖에 안 모는데 내가 왜 1년에 100만 원이나 내야 돼? 네. 더 싼 보험 없나?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역선택이 발생하는데 이 평균 보험료라는 거는 리스크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다 뭉뚱그려서 이 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건데 리스크가 낮은 사람이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유출된다. 빠져나간다고? 네, 빠져나가요. 돈을 줘야 할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그게 약간 골고루 섞여 있어야 그치. 이 보험 상품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역선택이 발생을 해서 리스크가 높은 사람은 계속 남아있고 그치. 리스크가 낮은 사람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험에서는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험사는 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맞춰봐도 되나요? 네. 환급금 제도를 도입해요. 그 얘기는 아닌데. 그래요. 근데 그럴싸한데? 근데 그런 것도 그럴싸했죠. 이제 유인이죠. 그런 것도 유인인데 그래서 위험을 좀 구분을 합니다. 우량 위험체와 불량 위험체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은 사람을 우량 위험체. 우리 그러니까, 보험사에 남겨둬야 될 사람. 등급 매기듯이. 그리고 뭔가 리스크가 높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을 불량 위험체라고 해서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보험료가 차등이 생겨요. 우리 이제 자동차 보험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뭔가 무사고 몇십 년 이러면 보험료가 내려가죠. 예. 근데 나이도 어려. 보험도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 운전도 얼마 안 했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맞아요. 이를 두고 공정한 차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한 차별. 신기한 말이죠.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운전 경력 30년, 무사고 30년인 사람과 운전 경력 1년에 뭐 이미 사고도 2번 낸 사람을 합쳐서 보험료를 때리면 그 무사고인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불리하잖아. 역선택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니까 이렇게 공정한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자동차 보험에 묶어서. 가입되어 있으면 묶어서 빨리 들어가죠. 가입 경력을 들어가라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가족보험으로 운전 경력 네. 쌓으라고 그런 것도 이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음. 지혜들이겠죠. 세 번째가 아까 잠깐 나왔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는 건데요. 우리가 수지상등 원칙이랑 실존보상 원칙에 따르면 우리가 뭔가 더 받을 수 없어요. 네. 손해액보다 더 받을 수 없지만 그걸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모럴 해저드라고 하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아, 막 불리는 건요. 그렇죠, 자기의 그렇죠. 몸을. 예. 진짜 그래도 되지 않나? 그러려고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려고 와.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뭔가 지금 막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 그런 거 말고 네. 치아보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아, 이도 좀 안 닦고. 그런 것도 그냥 뭐 치과도 자주 가고 막 스케일링 음. 자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대신에 이는 잘 닦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안 들었으면은 치과를 덜 갔을 거를 들었으니까 더 가는 그런 건 거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리스크 자체를 향상시키는 경우. 방금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보험에 가입됐어. 이제 나는 모든 내 위험은 보험사가 인수해 갔어. 막 이제 운전도 막 해. 막 과속 막 200 밟는 거야, 막. 내 리스크 다 전가됐어. 우회전 그건 깜빡이 너무- 켜고 좌회전하고 막 이러는 목숨을 거야. 건 거잖아, 그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물론 안느님 말씀대로 개인한테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보험 지급 빈도와 금액이 점점 늘어나요. 그죠. 치수가 안 맞. 그치. 통계치가. 리스크를 통제를 안 하니까 개개인마다 통제를 하지 않으니까 점점 보험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의도를 직원들을 아주 압박해요. 무슨 직원들? 보험사 직원들? 그 판단하는 사람 이름 뭐라고 하죠? 맞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맞는데 되게 표현이 되게 재밌네. 맞아요. 쪼면 되겠지. 뭐 절대 받아오지 마. 실제 그렇잖아요. 언더라이팅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네. 이미 가입을 했더라도. 이미 가입을 했더라도 어느 순간 전화 와요. 보험회사에서. 네, 고객님. 네, 뭐 담당 누군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별일 없으세요? 막 이러면서. 행동 경거망동하게 안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렇죠.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거죠. 음.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언더라이팅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험금 지급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뭐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뭐 몇백만 원을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모럴 해저드 중에 하나인데 똑같이 평균 보험료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돈을 더 받으려고 하거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의 사고를 내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통제를 하냐면 자기 분담금 제도를 만듭니다. 자기 분담금? 사고가 나면 보장을 해줄 거야. 근데 너도 이만큼 내야 돼. 그쵸. 소카 같은 거 예약할 그쵸, 그쵸. 때. 보통 이제 뭔가를 대여하거나 렌트하거나 네. 리스했을 때 그런 게 많죠. 네. 자, 마지막. 보험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언더라이팅도 하고요. 역선택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막 보험료도 공정하게 차별도 해주고 도덕적 해이로 고의 사고 낼까봐 계속 전화해서 잘 살고 계시죠? 이러면서 확인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도 불안해. 보험사는 불안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 회사가요? 보험회사의 보험. 네. 이거를 재보험이라고 그래서 리인슈어런스라고 해요. 이런 보험사가 어디가 있어요? 실제로 회사를 위한 보험사들이 있는데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업체 중에도 있긴 한데 우리가 사실 만나볼 일이 없죠. 우리가 재보험사를 어디서 만나봐. 그러게. 우리가 기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험회사가 이건 꼭 보험회사가 아니어도 돼요.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근데 예를 들면은 증권회사들은 가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작은 은행들이나. 제 보험사는 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꼬리에 그래서 꼬리를 물고. 재보험사도 보험을 들어요. 진짜. 친구 네. 아니야? 이거 인셉션이야, 어디까지가? 자, 들어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보험회사가 인수한 리스크를 다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인셉션처럼 어디까지 가는 거야 라고 하지만 내가 전가하는 리스크는 우리 회사에서 보장할 수 없는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보험사야. 화재보험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생명보험사인데 그런 거. 우리 건물에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 우리 보험사 건물에. 근데 화재에 관련된 보험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이고 아니면 내가 생명보험사인데 뭔가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그치, 온갖 파산. 사람들이 죽을 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 수 있겠죠. 아. 그치. 네, 특수한 경우를 대비해서 음. 그런 것도 재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 수익의 안전성 그리고 담보 능력의 증대 아니면 재난적 사고 보상 등을 위해서 재보험을 많은 보험사들이 들고 있습니다. 작은 은행들은 진짜 드러났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들어 있겠죠. 음.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사람도 선별해서 받아, 음. 보험료도 차등해, 뭐 줄 때도 손실된 만큼만 줘. 통계적으로 해보면은 수익도 낼 수 있어. 자산 운용도 해. 얘는 언제 망할까? 보험회사는 언제 망할까? 은행의 비유를 하자면 모두가 금을 찾으러 올 때겠네요. 다 같이 재난적 사고 났을 때 갑자기 아니죠. 다 같이. 재보험을 들었잖아. 아 그것도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어. 해결이 되는 거야? 재난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기 위한 재보험도 들어요. 뭐 지진, 해일 막 이런 거. 네. 언제 망하냐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급할 돈이 없을 때 망합니다. 어떨 때 그렇죠? 자산 운용을 망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보험 하지 않을 리스크가 터져서 갑자기 뭔가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거나 혹은 지급돼야 되는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없거나 그렇죠. 이러면 망하는데 사실 망하는 건 아니고요. 보험회사는 망하기 전에 국가에서 제재합니다. 돈이 없어 보이면 국가에서 손을 뻗어요. 오. 정지. 동작 그만. 사실 이렇게 은행이랑 비슷해요. 보험회사가 망한다는 건 국민한테 혹은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손해예요. 왜냐하면 내 위험을 전가시키고 돈도 냈는데 네. 위험도 인수를 못하고 돈도 안 준다고? 사실 돈 날린 거지 뭐. 그치, 은행이랑 다를 바 없지. 그래서 이것저것 보험사가 내는 비용을 빼고 보험 가입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경우엔 국가적인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의 지급 준비율 같은 개념이 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보험회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보험회사가 치밀해요.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도 숫자로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해서 이렇게 또 방편을 만들고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해서 또 방편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보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역사를 알면 좀 재밌습니다. 보험의 역사를 잠깐 훑고 지나가면 기원전 3000년 전까지 와, 그렇게 옛날까지요?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언제냐? 고대 바빌로니아 아. 시절. 왜 했냐면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 교역을 떠나잖아요. 거래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겠죠. 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뭐 배를 대는 사람, 뭐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 이해관계자가 너무 다양한데 그 사이에 상품, 재화나 돈이 없어질 걸 대비해서 가족이나 재산을 담보로 잡아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느랑 동업을 하기로 했어. 둘이 유라시아 횡단해서 비단 팔고 온다. 근데 내가 안느를 못 믿어. 그럼 안느 가족을 내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험이죠. 나한테는. 지금 반인륜적이다. 진짜. 어떻게 가족을 데리고 있냐? 아니 고대 바빌로니아 때 그랬다고. 지금 보험 개념이랑 좀 다르네요. 그쵸. 네거티브 보험 같은 느낌? 그쵸. 약간 그렇죠. 약간 체계적이진 않죠. 근데 이거를 굳이 전문 용어를 찾으면 담보보험이에요. 아, 그런 게 그치, 있어요? 담보네. 그쵸. 그 은행의 탄생이 사실 여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담보하는 거. 우리가 뭐 흔히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도 내가 대출 못 갚으면 주택 가져가. 주택이 인질인 어. 거죠. 이건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14세기쯤 되면은 이제 해상운송. 이거 회계의 역사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탈리아 쪽 얘기하시는 거. 그렇죠. 다 유럽 쪽이죠. 예. 거기서 이제 해상운송을 시작하면서 너무 위험이 많은 거예요. 그치. 왜냐면 배가 바다 부서질 수도 없어지고 있고. 그쵸, 그쵸. 바다가 없어지는데 배가 없어지고. 그 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확실성이죠. 네. 그 상태는. 상인들이 직접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거 보험 들면 네. 혹시나 너가 뭐 수출이나 수입에 실패해도 이 정도 보장해줄게. 대신 매달 얼마씩 내. 이렇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람들 똑똑한 것 같아. 그니까 나는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줄게. 네. 가족 잡고 있지 말고 이제 날 믿고 돈을 내. 그렇게 된 거예요. 즉 이게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보험 상품은 해상보험이에요. 해상. 그렇겠다. 그래서 보험회사 이름에 그렇게 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상이라고? 진짜예요. 그게 해상이라고? 현대해상. 아 말도 안 돼. 무슨 해상? 진짜로? 진짜예요. 그 해가 바다 해자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집에 그렇게 불이 나. 그래서 화재보험을 만들어요. 그래서 화재 보험. 그래서 화재라고? 그래서 메리츠 화재.
무슨 아. 화재. 이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농담이에요?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이름에 무슨 해상, 아, 그래서 그런 무슨 거예요? 화재 이렇게 붙은 겁니다. 와, 그럼 영어로 뭐야? 찾아보세요. 뭐 C 이런 건가? 파이어 이런 거. 메리타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1962년에 보험산업 관련 법률인 보험업법이 최초로 제정이 되고요. 이때 이제 공공보험 같은 필수 보험들이 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아, 그 전에는 없었어요? 중요하다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국가가 해줘야 될 거 이런 거, 민간이 해야 될 거 이런 거, 디테일하게. 그리고 보험 가입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는 이렇게 보장해 줄 거고 뭐 이런 걸 다 이제 디테일하게 짠 거죠.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보험의 역사는 사실 외국의 역사예요. 우리가 1870년경부터 이제 개항이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영국, 미국, 일본 이런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대거 진출을 해요. 아.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보험 청정 국가였거든. 보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22년에 처음 이제 보험사가 설립이 되는데 이 보험사의 이름도 조선 화재 해상 보험 주식회사입니다. 네. 아하.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망했나 보네요. 아 그냥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고요? 아, 지금까지 없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있는 보험회사의 전신인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지금까지 있겠다. 뭐 맥이 이어졌을 수도 있고. 그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국가에서 뭔가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해줘야 되는 보험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 네. 이런 게 그런 건데 4대 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면 이제 몇 가지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한 번씩 얇게 훑어볼게요. 국민연금은 정의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로자가 일정 이상 나이가 되어 은퇴하게 되었을 경우 일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여 만든 보험. 아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연금. 말 그대로 네, 연금.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국가에서 관리해 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네. 근데 국민연금은 필수 가입 아니잖아요. 네, 필수 아닐 수 있는데 근로자는 필수 가입해야 돼요. 아, 진짜? 네. 뭐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자산 운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굉장히 활발하게 네, 하죠. 하고 있고 언론사 타이틀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랭킹 타이틀에. 자, 두 번째가 고용보험. 이것도 정의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을 해서 마땅한 수입이 없을 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업급여나 고용 안정 목적으로 만든 사회보장보험.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요거 믿고 퇴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부정수급 사례도 되게 많고 그냥 6개월만 채우고 퇴사를 근데 저는 그게 한다든지. 부정수급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 맞아 말은 잘못했어요. 부정수급은 아니죠. 반성하세요. 정당한 수급인데 모럴 해저드죠. 뭐를 해줘. 이게 왜 도덕적 모럴 해저드입니까? 해이죠. 이게 왜 모럴 해저드?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3년 내리 돈을 타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죄송한 건 진짜로 몇 개월마다 잘리셨다면 도덕적 해이가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쵸? 본인 네. 발로 나가면 안 나와요. 그쵸. 잘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회사랑 합의를 한다든지. 그쵸. 회사에서 보통 해주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사실 합의해주는 회사도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는 있죠. 예. 칼같이 자르면. 예. 그리고 건강보험. 이것도 참 정의가 따뜻합니다. 왜 자꾸 따뜻해? 실제로 좋은 것들 아니에요? 아, 그쵸. 약간 비꼬는 거잖아요. 지금. 아닌데요? 정의는 따뜻합니다. 아니, 하고 대한민국- 뜻이 있다는 거잖아. 대한민국 의무보험이 이렇게 따뜻한 법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야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비꼬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오프닝 때 우려했던 티키타카에 압도당하는 그 건강보험은 사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굉장히 유명하죠. 좋은 네. 걸로. 병원 진료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서 청구되는 진료비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일정분을 지원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진짜 잘 돼 있는 든든하다. 데가 없죠. 근데 이것도 사실 요즘에 급여로 바뀌는 게 너무 많아져갖고 이것도 좀 돈이 만만치 않다,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가 쪽에서 네. 부담이 된다고? 국가가 의사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이 너무 비대해져서. 근데 그럴만도 해요. 너무 많이 보장해 주니까. 그래서 약간 재밌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메디파나 뉴스 20년 7월 14일에 나온 뉴스인데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한 5개월? 6개월? 거의 반년 가까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앓고 계시는 분들의 치료비를 사실 국가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건강보험 고갈되겠다. 그 음압병동이 얼마인지 아냐. 이거 어떡할 거냐. 더 거들 거냐. 더 걷자 그러면 난리 날걸?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돈이 남아 돈대요. 그래요? 왜 남아 도는지 알아요?
지금 보험료를 지나치게 걷고 있네요. 아니요. 쌓아줬던 돈이 많았던 거 아니야? 코로나를 빼고는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요. 우선 코로나로 지출된 금액이 한 1,3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사에 따르면 473억 원이 검사비. 우리 뭐 드라이브스루 한다니 뭐 이렇게 네네네네. 보건소 간다니 하면서 하는 게 이제 한 473억 그리고 403억 원 정도가 음압 격리실 입원료라고 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이 추세로 간다면 건강보험 고갈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죠. 네. 위생 청결하게 하죠. 말 잘 안 하죠. 안 만나죠. 안 나가 다니죠. 코로나를 뺀 모든 병의 발병이 다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왜냐면 우리가 병원 일부러 안 가잖아요, 솔직히. 일부러 안 가는 것도 있는데 그치.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러니까 뭐 독감도 유행도 안 하고 원인이 없어졌다. 네. 뭐 감기도 안 걸리고 잔병이 좀 없어졌구나. 네, 네. 평소에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거의 없어졌대요. 오. 그래서 코로나를 지출하고도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리스크를 잘 테이킹해서 잘 지원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개인 위생 청결 등의 개개인이 힘을 쏟아서 진료비 지출이 1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대요. 이거 이거 근데 이제 단 코로나가 계속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한 20년 10월쯤 되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슬슬 병원 다시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안 가다가. 그런 이제 뭔가 전망도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병도 안 걸리고 손도 잘 씻고 해서 음. 한 10월까지 계속되면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신기했어요. 저도 사실 코로나 막 외국인도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쵸. 이제는 음. 바뀌지만. 그쵸. 지금 이제 법안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처음에는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아니 뭐 물론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치료해서 보내야 되는 건 맞는데 왜냐면 한국 사람도 외국에서 확진이 되면은 치료를 받다가 오잖아요. 그쵸. 맞는 건 같은데 너무 아까운 거지. 내 세금인데 다. 내 보험료인데. 근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아 돈다는 와 거. 대단하다. 근데 그 외국인들 이제 우리나라는 호텔 같은 데다 묵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한 박의 비용이 한 12만 원 정도 하는데 2주를 있어야 되잖아요. 와. 그거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된대요. 어떤 외국인의 회사요? 그 외국인을 데려오는 회사. 그 아. 외국인을 데리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고용주? 그걸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세금이 안 나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그 같더라고요.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산재보험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장애 혹은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나 사망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이렇게 사실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 것 같지만 되게 굉장한 보험을 많이 든든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꾸 비꼬는 거야. 왜? 뒤에 뭐 숨어 있어요? 히든 메시지가 아니요. 있나요? 그런데 하면서 아니 앞에는 민간보험 얘기했고 오케이. 이제 아. 국가 이제 의무보험 얘기한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해하실까봐 가지고 온 게 그러면 나는 지금 네. 무슨 보험에 들어야 하는가 네. 그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저 이것 때문에 왔어요 오늘. 그래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기사가 있어요. 이게 뉴스핌이라는 언론사에서 2019년 10월에 낸 기사가 있는데 보험 가입을 하기에 가장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 내가 안 아플 때. 비슷해요. 너무 건강할 때. 비슷해요. 젊을 때. 비슷해요. 근데 그건 약간 건강에 관련된 거고 그냥 보험이라는 상품만 봤을 때 네. 가장 가입하기 좋은 적기. 적기? 그러니까 내 알을 기준하지 않고. 1년 중? 뭐 이런 거? 아니. 본인한테. 네. 정답은 전혀 필요 없을 때. 그러니까 건강할 때. 비슷한 얘기 그쵸, 했네요. 그러니까 네. 손해보험이나 이렇게 병원비 입장에서는 건강할 때겠죠. 내가 가장 필요 없을 때. 그래서 보험은 내가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드는 게 가장 적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로 나눠서 구분을 하더라고요. 20대 때는 의료비 보장을 위한 실손 의료보험 정도만 들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사에서요. 아니, 나 진짜 저 오늘 진짜 중요하게 잘 들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은 이제 20대면은 리스크가 낮은 편이에요. 네. 뭐 물론 이제 암보험도 들어야 된다. 뭐 무슨 보험도 들어야 된다. 무슨 보험 들어야 된다. 또 이제 연예인이 뭐 20대 때 무슨 암을 앓았다 뭐 이런 기사가 뜨면은 또 이제 관련 상품이 막 뜨기 시작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는 확률이에요. 근데 사실 20대 입장에서는 그 확률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큰 병을 앓았다? 그건 정말 슬프고 약간 뭔가 위로받아야 될 일이지만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가지고 그런 모든 보험 상품을 다 가입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대들은 실손 의료보험 정도는 다칠 수 있으니까, 아플 네. 수 있으니까. 실비 말씀하시는 거, 그쵸. 실비보험. 흔히 얘기하는 실비보험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30대쯤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이 추천이 됩니다. 조기 사망을 대비한 보험을 좀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슬퍼. 생명보험. 그쵸. 보통은 이제 사망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어. 사망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30대쯤 돼서 이제 뭐 가족이 생기거나 자녀가 생기면 아. 본인이 죽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망보험은 사실 굉장히 비싼 보험이에요. 네. 보험료도 굉장히 센 편이고 근데 이제 사망이라는 그 키워드 때문에 비싸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죠. 비슷한 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을 추천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린이 보험. 아, 어린이 참, 보험 30대 알아보고 때요? 있어요. 네. 20대도 가입 가능합니다. 30? 30대까지 돼요? 30대는 이제 자녀한테. 아. 자녀나,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라고 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어린이뿐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태아 보험도 있어요. 태아. 태아. 네, 뱃속에 있는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에 관련된 음. 보험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리스크예요. 그쵸. 사실 여성이 가장 취약한 때일 거예요, 아마. 뭐 아이한테도 여성한테도 굉장히 취약한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일 텐데 그거에 대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연금 저축성 보험이 필요하다. 연금 저축성 보험. 국민연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래 내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뭔가 보장해줄 수 있는 보험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자 이제 40대가 되면은 병이 이제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때 합니다. 가입하면 늦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보험이 가장 필요할 때는 그니까. 가입하기 가장 적기는 필요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보다 미리 들면 되죠. 아, 지금 40대 때 가입하란 얘기가 아니고 그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네. 있다. 이 들어져 시기에. 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40대쯤에는 이제 건강 악화를 대비한 3대 질병보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쵸. 뭐 암보험. 케이블 보면은 몇 대 뭐 무슨 보험 다 보장해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네, 손범수 씨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건강보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변액 적립보험이라 그래서 약간 저축성 보험 같은 게 좀 있긴 한데 그런 걸 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좀 개인의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성향에 따라. 그래서 40대 때는 본인의 몸, 30대 때는 조기 사망이에요. 조기 사망. 네. 갑자기 뭐 자동차 사고나 어떤 사고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는 거고 40대 때는 내가 아플 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40대부터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50대는 이제 아플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아파. 50대 이제 아파. 그래서 유병자 보험이 필요하다. 병이 있어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보험. 그런 보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험료가 좀 비싸지만 미리 가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유병자 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혹은 연금보험. 이제 퇴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연금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령대에 맞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내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운이 좋아서 모든 사건이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다 피했어. 다 내가 리스크가 아닌 쪽으로 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낸 보험료는 다 어디론가 지급만 되고 나는 하나도 못 받고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조용히 잠들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험은 그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산업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은 안 끝납니다. 이미 세상은 변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굉장히 골머리를 싸고 있어요. 뭐 이게 뉴스가 있는데 파이낸셜 뉴스 20년 7월 16일 뉴스가 있는데 보험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CEO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의 뭔가 사업의 리스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투자 수익의 감소. 이거는 자산 운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걷어서 지급할 거 지급하고 남는 거 있으면 돌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 돌아야 새로운 보험 상품도 내고 혹은 마이너스 내는 보험 상품도 좀 뭔가 금전적으로 보전을 하고 약간 그런 게 되는데 투자 수익이 좀 감소할 거다. 근데 이게 사실 보험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나랑 무슨 상관일 수도 있는데 사실 보험사가 잘 나가지 못하면
국민들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다양한 리스크들을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보험사들이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수요 자체의 감소를 걱정한다고 해요. 수요의 의외네? 수요 빵 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근데 그건 코로나의 위험이 높아진 거지 사람들이 밖에도 안 나가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손도 굉장히 열심히 씻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게 사실 보험은 뭔가 주변에서 막 독감 걸리고 막 예. 아프고 막 사고 나고 막 이래야 이제 사람들이 막 가입을 하고 수요가 생기는 건데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다 마스크 쓰고 말도 안 하고 손 진짜 열심히 씻고 이러니까 보험이 필요 없는데 아까 처음 얘기했던 역선택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당연히 보험을 가입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내 리스크가 얼마인지 별로 고려하지 않고 남들 다 가입하니까 가입해야지라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진짜 필요한 거 맞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 밖에도 안 나가고 네. 차 끌고 나간 지도 좀 오래된 것 같고 우리 가족들 다 집에만 있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가 또 나오는데 사실 보험업이 대면업의 정말 대표주자예요. 만나서 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보험 약관 이런 걸 전화로 설명해주면 정말 한자도 안 들릴 거예요. 보면서 그나마 형광펜으로 그어주면서 설명해줘야 알지. 보험 약관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대면업, 이런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업종의 정말 대표주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대면, 언택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야겠네.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비대면. 토스도 하고 있고. 토스도 비대면. 지금 제가 자꾸 전화를 받는 게 전화 때문에. 그거네요. 옛날이었으면 저는 보험 그 담당자분, 그러니까 저의 담당자분이 있겠죠. 네. 그분이 찾아오시겠다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보험 서류도 찾아와? 종종 이렇게 언더라이팅 하러 오세요. 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보험 그 상담사분이나 담당자분이 찾으러 오거나 만났던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뭐 사은품을 준다고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서류 전달한다. 그 담당자가 바뀌면 서류를 바꾸거든요. 그런 서류를 전달한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만나려고 굉장히 트라이를 많이 하시고 그게 그분들한테 업무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추적이 안 돼. 물론 뭐 그런 거 한다고 추적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언택트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약간 보험 시장이 재편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요? 이게 대면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관을 다 설명해야 되고 뭐 가입하는 고객이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팔 수 있고 어떤 식으로는 팔 수 없고 이런 규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규제가 좀 완화될 거다. 가격도 좀 완화될 거고 판매 채널도 규제가 좀 완화될 거다. 뭐 이런 또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당연한 얘기지만 헬스케어 같은 신사업, 새로운 위험, 새로운 리스크 상품을 계속 개발하거든요. 네.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인수해서 선보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가입을 할까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런 신사업 쪽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보험뿐만 아니라 뭐 은행도 그렇고 어떻게 변하게 될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보험을 개인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뭔가 상품 같아요. 살면서 약간 스마트폰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떤 걸 살지 뭐 얼만큼 비싼 걸 살지 어느 브랜드를 살지 이런 건 사실 고민할 게 많은 부분이죠. 아니, 지금 보험 뭐 가입돼 있어요, 다들? 저는 실비 하나밖에 없어요. 범례는? 전 실비랑 안보험. 안보험? 네. 저도 이제 그걸 한 거죠. 어릴 때 가입하면 싸다. 전 실비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실비라는 보험 자체는 의료보험처럼 어렸을 때 다 들어져 있다라는 네. 기본보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들려고 하니 네. 다 떼오라는 거예요. 병원 한 번이라도 갔잖아요? 네. 6개월 안에? 지금 그럼 언더라이팅 못 다 들어. 하고 있는 거야. 못 지금. 들어. 진짜 못 들어. 그래서 최근에 병원 가서 나 멀쩡하다라는 소견서를 다 떼워야 된대요. 맞아요. 그거 떼고 있어요. 가입을 받고 또 그런 보험은 또 그런 게 있어요. 1년 내로 큰 병이 있으면 보장 안 함. 안 돼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굉장히 가려서 받는 거예요. 실비 청구한 것도 심사하던데요? 다 해야지. 그거 이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아까 배운 거 지금 다 몸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비 청구하면 바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도덕적 해이, 얘가 고의적으로 다친 건지 의료비를 뻥튀기 한 건지 수지상등이나 실존보상 원칙을 위배한 게 아닌지 혹은 역선택이 발생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가입자들이. 청구를 해야 그거 되고. 떼가지고 제출해야 되잖아요. 가입할 때요?
아니. 보상 받을 때. 저는 그것도 좀 장치라 생각해요. 그치, 귀찮게 하기.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돼요. 옛날에 막 팩스 보내고 막 그랬죠. 너무 서로 옛날 다 사람 떼고. 같나? 우편 보내고 언제적 사람이에요? 실제로 막 등기 보내고 그랬었는데 뭐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는 본인이 받아야 돼서 제일 확실하거든요. 음. 담당자 본인이 받아야 돼서. 아득한 옛날이네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병원도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저는 병원 쉽게 가거든요. 좀만 아프면 가요, 병원. 근데 그 기록 하나하나가 저의 보험 가입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험에 가입하면은 병원도 맘대로 가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근데 사실 그건 맞죠. 리스크를 전가했으니 나는 조금 그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보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강연에서 강연자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차가 벤츠야, 아우디, 네. BMW야. 그럼 보험 가입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 보험? 나에게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카가 있어. 보험 가입해야지. 가입하실 거예요? 얼마짜리 하실 거예요? 뭐 대충 뭐 얼마짜리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얼마짜리 차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약간 뒤통수 때리는. 뭔지 알겠죠? 알죠. 너의 가치가 차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너를 위한 보험도 들어야지. 자동차 드는 그치. 것처럼. 자동차 보험 1년에 100만 원씩 내면서 뭐 그런 느낌. 사실 나도 나한테 1년에 100만 원 안 쓰지. 무슨 느낌이냐 이게. 분이 보험을 파시는 분이었던 거죠? 아니. 그 보험을 파시는 분은 아니고. 보험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싶은 거죠. 자기 개발 같은 강연이었는데 이제 보험 알고 보니 얘기가 어느 화제의 상무 막 이런 갑자기 거.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면서 명함 들리고 고객님.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 얘기가 저에게 좀 와닿았어요. 왜냐면 저는 저를 위한 보험은 돈 아깝다 생각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보험 상품을 파는 거지만 그분들도 가려받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 언더라이팅. 네, 언더라이팅뿐만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게 생각보다 뿌듯한 일이에요. 인정을 받은 거군요. 이 정도는 걔네들이 쓸만한 몸이야. 쓸만한 몸이고 이 정도는 걔네들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돈 아깝다고 막 실제로 자동차 보험을 안 들고 운전하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사고 안 날 거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린 모두 통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리스크를 갖고 있고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전가를 시켜서 우리 개개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뚜기 그럼 오늘 방송 끝나고 네. 그 보험 설계사랑 통화할 거예요? 네, 오늘 방송 기다렸었는데요. 도움 됐나요? 도움이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죠. 실용적인 도움은 드릴 수 없죠, 제가. 됐다기보다는 근데 제가 그 상담하시는 분한테 저 지금 언더라이팅 하고 계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어떤 지식을 어필하면서 좀 그나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미친놈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역선택을 방지하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미친놈. 개 싫어. 근데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에 저렴한 보험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책정된 보험이 나의 리스크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싼 보험료 책정을 받았으면 그만큼 내가 처한 상황의 리스크가 큰 거예요. 물론 발품을 팔면 이거보다 싼 금액의 보장 상품을 찾을 수 있겠지만 내 리스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싼 보험 상품이라는 게 사실 약간 파랑새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실용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험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보험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장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